제가 오늘 가져온 사건은 김철 씨의 살인 사건입니다.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번화한 터미널 중앙 거대한 출발 안내 스크린이 밝게 깜빡이는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김철. 적어도 그가 들고 있던 가짜 여권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죠. 오, 가짜. 가짜. 그는 방금 체크인을 끝냈고 두 손이 자유로워지자 어깨에 검은 백팩 하나만 메고 있었습니다. 그 검은 백팩, 지금부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 가방이 검은색. 사건의 열쇠 중 하나입니다. 오케이. 김철은 혼자 말레이시아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재미는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중국 마카오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아, 빨리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야지. 그는 스크린을 훑으며 자신의 게이트 번호를 외우고 발길을 돌렸어요. 바로 그 순간 뒤에서 타다다닥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항이니까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건 흔한 일이지만 이 발소리는 이상하게도 그에게로 정확히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음, 갑자기 시야가 깜깜해집니다. 누군가 뒤에서 두 손으로 그의 눈을 가린 채 누구게 하며 장난치는 여자친구처럼 오, 로맨틱 코미디에서나 나올 법한 가벼운 장난을 치는 거였는데요. 누군게?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가족과 친구들은 다 중국에 있는데 말레이시아에 나를 아는 사람이 있나? 돌아설 틈도 없이 또 다른 손이 그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이번에는 입과 코를 막는 듯한 움직임이었는데 손톱이 그의 코를 스쳤는지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만지는 손들을 잡으려 허우적거렸고 팔을 붙잡고 눈을 번쩍 떴을 때 앞에 서 있는 건 웬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두 명의 젊은 여자들이었어요. 네? 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들. 정말 어린애처럼 어려 보였는데 그녀들이 내뱉은 말은 "아,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한마디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들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약간, 달려와서 그의 얼굴을 만지고 그대로 도망친 것인데요. 김철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대체 요즘 애들 왜 저래? 진짜 바보 같은 장난이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화끈거리기 시작하는데 어, 그녀들이 손으로 스친 부위마다 불에 타는 듯 타들어가는 고통이 밀려왔어요. 와우. 특히 눈 망막 안쪽에서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는데 손톱에 긁혔나?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건 말이 안 됐던 게 단순한 긁힘이라고 하기엔 눈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는 무서워. 서둘러 뭐 같아요? 뭘까? 염소? 내 손에 묻힐 수도 없잖아, 그런 거. 그치? 그는 서둘러 공항 의료센터로 달려갔고 접수원에게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저를 공격을 했어요. 얼굴이 타들어가요. 시야가 흐려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말레이시아어를 잘 몰랐지만 영어로 계속 외쳤습니다. 접수원은 그를 위아래로 살폈는데 피부도 정상으로 보였고 똑바로 서 있기도 하고 말도 잘하고 걷는데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진짜로 염산 공격인가 싶었지만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은 없어 보였기에 그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눈이 약간 붉은 것 말고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어요. 어, 김철 씨, 의사가 올 때까지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공항병원이라 인력이 좀 부족해요. 그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분 후, 접수원이 책상 너머로 슬쩍 고개를 들었다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김철은 더 이상 똑바로 앉아있지 않았고 어깨가 등받이 위로 축 늘어져서 거의 의자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듯 기울어져 있었고 머리는 어머, 한쪽으로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어머, 죽은 거 아니야? 술에 취한 사람처럼,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하게 의식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긴급 버튼을 미친 듯이 누르고 달려나왔는데요. 근육이 경련을 하듯 긴장되어 있고 숨은 거칠고 얕았어요. 어떤 말이나 자극에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 구급차가 몇 초 만에 도착을 했는데도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을 했지만 불과 30분 만에 그는 사망했습니다. 에?
번화한 국제공항 한복판에 대낮에 건강한 남자 하나가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졌다니. 청산가리 같은 건가? 청산가리를 바른다고 죽나? 그것도 이렇게 흡수되면은 피부에 흡수되면 안 좋다고는 하고 그리고 눈은 점막이잖아. 눈이라서 그런가? 눈에 들어가서? 몰라. 근데 그냥 추측이지. 궁금하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미 충분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하지만 진짜 이상한 부분은 따로 있었는데요. 두 여성의 공격은 정확히 3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 음. 완벽하게 동기화된 움직임, 그리고 그 독이 뭐였냐면 인류가 만든 가장 치명적인 독 중 하나인 VX. VX 신경독을 손에 바르고 그의 얼굴에 아. 문질러서 치명적인 양을 전달한 것이에요. VX는 화학 무기 협약으로 전 세계가 금지한 물질인데요. 어머.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가 서명한 조약 위의 독입니다. 와. 어떻게 정부조차 구했던? 그러니까 정부조차 비축이 금지된 대량 살상의 무기인데 어머. 미국은 한때 엄청난 양을 보유하긴 했지만 조약 후 배에 실어 깊은 바다에 가라앉혔어요. 무색, 무취, 그리고 기름처럼 미끄러운 액체. 아주 소량만 피부에 닿아도 치명적이고요. 음. 그런데 이 독이 공항에서 무작위로 지나가던 남자를 죽이는 데 쓰였다니. 그리고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두 여자는 그 순간까지 서로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왜? 그날 처음 만난 거였고, 그날 처음으로 완벽하게 협력을 해서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것이에요. 뭐 무슨 지령이 떨어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암흑의 조직에서? 이상하네. 여기서 잠깐 눈에 뭐가 들어간 거를 다시 빼볼게요. 아! VX다! 안 돼! 다 어떡해. 들어가진 않고요. 눈에 반짝이를 했더니 오늘. 아이고. 그들은 수암을 찾는 곳에서 나오는 젊은 여성을 노릴 수도 있었고, 유모차를 미는 엄마를 노릴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김철 씨였을까요?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미리 정해놓은 타겟이었을까? 그러니까 그 검은 가방도 수상하잖아. 응, 맞아요. 여권도 수상하고. 맞아요. 뭘까? 당국은 죽은 남자의 검은 백팩을 드디어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있던 것들은 서로 다른 이름이 적힌 4개의 가짜 여권, 예? 첩보원이에요, 뭐예요? 10만 달러가 넘는 100달러짜리 지폐 벽돌이 4개. 킹스맨이에요? 진짜, 진짜 킹스맨 같아. 진짜 첩보 요원이다. 그리고 아트로핀이라는 바이알 12개. 바이알? 아트로핀이 뭐냐 하면, 아트로핀은 바로 BX 신경독의 해독제예요. 예? 지가 가지고 있었네! 그니까. 그거 바로 했어야 됐네. 어머. 근데 이 공격을 미리 경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여러 번의 암살 위협을 받아온 사람이었을까요? 진짜? 당국은 잠시 동안 그의 정체조차 파악하기 못했습니다. 어. 가짜 여권이 4개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DNA와 여권 기록을 대조한 결과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그의 진짜 이름은 김정남. 아니, 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름이 갑자기 너무 친숙해져 가지고. 김정남 씨가 누구냐 하면 바로 김정은의 이복 형입니다. 예? 오늘 많이 놀라네요. 와, 뭐야. 한때 오. 북한 독재 정권의 원래 후계자였던 남자. 어머. 두 여성은 체포된 후 끝까지 주장했었는데 우리는 유튜브 몰카 영상 촬영인 줄 알았어요. 그저 남자들이 돈을 주면서 베이비 오일을 손에 바르고 얼굴을 만지는 프랭크라고만 했어요. 우리는 진짜 그냥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었을 뿐 누군가를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특히 북한 독재자의 형은 더더욱 없었어요. 어머. 아니. 그 두 여자를 유튜브 몰카 배우로 고용했던 남자들은 사실 북한 스파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와. 저조차도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굉장히 스펙타클한데요? 오늘 재밌다. 그쵸?
그녀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과연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여자들이었을까? 먼저 한 명, 시티 아이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그녀를 CD라고 불렀어요. CD. 음. 그녀는 인구 500명도 채 안 되는 말 그대로 세상 끝자락 같은 작은 농촌 마을 출신이었는데요. 물소가 사람보다 더 많다는 말이 농담이 아닐 정도로 마을 전체가 향신료 냄새와 진흙, 그리고 끝없는 가난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어. 이웃들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주 조용하고 정말 착한 아이였어. 종교심이 깊었지. 착 조용한 아이요? 네, 조용한 아이요.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녀의 아버지는 마을 모스크에서 하루 5번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을 맡고 있었고요. 어. 나머지 시간에는 향신료를 묶어서 팔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었어요. CD는 그런 아버지의 그림자처럼 자랐고 말수가 적고 성실하고 언제나 고개를 숙인 채 일을 했습니다. 마을 학교를 6학년까지 다닌 후 그녀는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었고 그 뒤로는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 향신료를 정리하고 포장하고 시장에 나가 파는 일이 일상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매일 밤 낡은 천으로 된 이불 속에서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게 다일 리가 없는데. 세상에 음. 이렇게 좁을 리가 없잖아. 물소만 보고 진흙길만 걷고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나는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어. 그녀의 인생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부모님께 제대로 된 집을 사드리고 편안하게 모시는 것. 14살이 되던 해에 기회가 찾아왔어요. 자카르타에 사는 친척이 일자리를 구해줄게 라고 연락을 한 것이었는데요. 음. 시티는 모든 짐을 싸서 가슴이 터질 듯한 기대를 안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거대한 창고 같은 공장, 창문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공간에 수십 명의 여자들이 작은 책상 앞에 빽빽이 앉아 있었고, 어. 재봉틀이 들어갈까 말까 한 좁은 자리에서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옷을 꿰매는 노동 착취 공장이었던 거예요. Oh no.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도 돈은 벌 수 있잖아요. 하루 16시간, 주말도 휴일도 없이 번 돈은 거의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부모님께 보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텼고 공장에서 그녀는 말이 거의 없는 수줍음이 많은 아이로 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CD가 공장 주인 아들과 함께 있는 걸 내가 봤어.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16살의 나이로 공장 주인 아들과 결혼을 하고 곧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어. 하지만 2010년 공장이 망했고요. 예. 가족은 갑자기 가족은 생계를 찾아 말레이시아로 이주를 했어요. 남편은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지만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고 CD는 공장 경력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갓 18살이 된 그녀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바로 성매매 업계. 처음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사실이었고 음. 그 돈으로 당분간 가족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 안타깝게도 너무나 당연하게도 결국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났습니다. 음. 남편이 이혼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CD는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도시의 불빛을 맛본 몸이었으므로 작은 마을의 진흙길과 물소, 끝없는 가난,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는 고층 빌딩이 보이는 도시에서 살고 싶어. 그리고 반드시 내 아들도 그렇게 살게 하고 싶어. 결국 그녀는 아들을 전 남편에게 맡기고 다시 말레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업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처음엔 스파 마사지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온라인 에스코트로 올라갔고 한 번의 세션으로 공장에서 한 달을 일해야 버는 양의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와우. 많이 벌긴 하네. 네. 어. 공장의 일이 너무 조금 줬던 건지 많이 버는 건지. 그치. 공장이 너무 조금 좁겠지. 음, 16시간씩. 아우 힘들었겠다. 그니까
이제 부모님께 매달 돈을 보내고도 자신도 먹고 살 만큼은 벌 수 있었죠. 부모님한테 돈을 보내지 말아요. 아. 아 힘들겠다. 하지만 비자 문제 때문에 매달 28일에서 30일이 되면 인도네시아로 나갔다 들어와야 했는데 어. 그렇게 매달 가족들을 보러 갔지만 가족에게는 절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죠. 음. 부모님은 매주 모스크에 가서 알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착한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렸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CD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죠. 언젠가 이 생활을 꼭 끝내고 진짜 커리어를 만들어서 당당하게 살 거야. 그러던 2017년 초 친구가 한 택시 기사를 소개해 주는데 이 기사가 말했어요. 일본인 손님을 태웠는데 이름이 제임스래. 거대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제작자라네. 몰카 영상에 출연할 여배우를 찾고 있대. 너가 해보는 게 어때? 2017년 유튜브 몰카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던 때였죠. 음. 엘리베이터 장난, 길거리 몰카 그런 영상들이 수억 뷰를 기록하고 있었고 유튜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크리에이터들에게 많은 투자를 했죠. 음. CD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녀는 제임스의 명함을 들고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만나게 되었어요. 2017년 1월 김정남이 사망하기 불과 한 달이 조금 전이었는데요. 그날 CD와 제임스는 함께 짧은 브이로그식 영상을 찍었어요. 음. 그 영상은 나중에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제출이 되는데요. CD는 사실 이게 자신의 연기 커리어의 첫걸음이라고 진심으로 믿었고, 이 영상들이 퍼지면 누군가 그녀를 발견해 줄 거라고, 그러면 지금의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제임스는 일본인이 아니었다는 걸. 그는 북한 국가안전성 소속 스파이였다는 거. 와우. 그리고 그녀가 이제부터 참여하게 될 몰카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암살 작전 중 하나의 일부라는 것을. 자, 이제 두 번째 여주인공으로 넘어가 볼게요. 도안 티 후옹. 베트남 출신의 젊은 모델 지망생이었어요. 그녀의 첫 번째 장난은 번화한 슈퍼마켓에서 시작됐습니다. 목표는 낯선 사람의 뺨에 살짝 뽀뽀를 하고 재빨리 도망가기. 도안은 도착해서 목표를 듣는 순간 뱃속에 나비 수천 마리가 날아다니는 기분이었어요. 긴장했구나. 음, 아니 원래부터 수줍음이 많았던 그녀인데 연예계 꿈은 있었지만 이런 일은 진짜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음음.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았지만 매번 겁이 나서 포기하고 말았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가요. 저 언니랑 있을 때마다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다. 그리고 아. 언니를 보는 순간 난 할 수 없다. 아이 그 정도였어? 네. 그렇게 그녀는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미스터 Y는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어요. 카메라맨과 함께 촬영을 바로 취소하고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그만하고 나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 그들은 근처 바에 가서 몇 잔을 마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모델 지망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여자처럼 대했나 봐요. 도아는 살짝 취하긴 했지만 완전히 기억이 날아갈 정도는 아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미스터 Y와 카메라맨이 그녀를 옆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북한 식당이었어요. 음. 겉으로는 평범한 식당처럼 보였지만 베트남에는 그런 북한 식당이 수백 곳이나 있다고 하는데요. 음. 북한에 외화를 벌어다주고 스파이 활동의 은밀한 허브로 쓰인다는 소문이 파다한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 도아는 그 사실을 어렴풋이 들은 적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냥 음식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식사 후 미스터 Y는 그녀에게 큰 테디베어를 사주며 몰카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도아는 점점 용기를 얻었고요. 미스터 Y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이번 몰카는 국제적이야. 라고 얘기를 했죠. 음. 그는 도안의 여권을 받아들고 그녀를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로 데려갔습니다. 여러 나라를 오가며 더 대담한 몰카를 연습하게 한 것인데요. 도안은 이제서야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유튜브 스타가 되는 길인가 보다. 마치 미스터 비스트와 함께 일하는 기분이었어요. 국제적으로 날아다니며 영상을 찍는다니 모델에서 배우로 가는 꿈이 점점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CD 쪽은 조금 다른 분위기였는데요. 제임스와 미스터 장이라는 두 남자와 함께 일하고 있었고, 어. 미스터 Y가 도안을 대하는 것처럼 로맨틱하거나 친절한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CD에게 돈을 주고 차갑게 지시만 내렸습니다. 음. 처음엔 단순했어요. 번화한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그 사람이 돌아보면 쏘리, 프랭크예요 하며 도망치는 장난. 음. 요즘 틱톡에서 흔히 보는 그런 엘리베이터 장난, 에스컬레이터 장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강도가 세졌는데 이번에는 손에 로션을 바르고 낯선 사람 얼굴에 발라봐. 이번에는 베이비 오일을 바르고 까꿍 하면서 장난을 쳐봐. CD는 지시받은 대로 낯선 사람에게 달려가 눈을 가리고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항상 구석에 카메라맨이 숨어서 촬영하고 있었고 장난이 세질수록 그녀가 받는 돈도 점점 많아졌어요. 한 번에 100달러, 때로는 그 이상. 어. CD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냥 장난이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 부모님께 돈을 보낼 수만 있다면 충분한 거 아니야? 제임스와 미스터 장은 그녀에게 달콤한 약속을 했어요. 이 영상들이 네 커리어의 시작이 될 거야. 유튜브로 시작해서 단역도 따고 단역도 해서 너가 잘만 하면 진짜 배우가 될 수도 있다고. CD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북한이 되게 치밀하다. 그렇게까지 그쵸? 사람을 세뇌시키는구나. 그니까 언니가 얘기했던 치밀한 계획도 오늘 제가 가져온 것도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그러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2월 13일 미스터 장이 공항을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안 검색대 전에 있는 카페로 향했고요. 그곳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는 CD를 만났어요. CD는 여느 때와 같은 유튜브 몰카 촬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스터 장은 그녀 앞에 앉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오늘은 새로운 몰카야. 베이비 오일과 피카브, 까꿍을 섞은 거. 네 손에 베이비 오일을 바르고 우리가 가리키는 사람에게 가서 눈을 가리고 얼굴을 문지르면 돼. 쉽지? 타겟은 내가 이미 정해놨어. 그는 주로 CD에게 미리 타겟을 골라주는 스타일이었는데요. 그가 말하길 가장 강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경찰을 부르지는 않을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스터 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자, 저기 온다. 너무 티나게 보진 말고 네 뒤쪽에 5시 방향. 회색 정장 재킷에 검은 백팩을 맨 남자. CD는 가방끈을 만지는 척하면서 슬쩍 고개를 돌려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김정남이 걸어오고 있었죠. 미스터 장이 신호를 보냈어요. CD는 기둥 뒤에서 튀어나와 남자를 향해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그의 눈을 가리며 손으로 얼굴을 세게 문질렀어요. 베이비 오일이 그의 눈과 뺨에 번들거리며 스며들었어요. 김정남은 순간적으로 당황하며 뭐야 이게? 하고 소리쳤습니다. 불과 1초도 채 지나지 않아 미스터 Y가 미리 신호를 준 도안이 앞으로 나와서 김정남의 정면에서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덮쳤어요. 거의 입과 코를 막는 듯한 강한 동작이었는데요. 그녀의 손에는 VX 신경독의 두 번째 성분이 묻어 있었어요. 어. 두 여자는 그날 그 순간까지 서로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서로가 온다고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도 움직임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고 공격은 3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CD는 미안해요, 죄송합니다를 외치며 재빨리 도망쳤고 도안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반대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협력을 한 것이었죠. 와. DX는 아주 소량만 피부에 닿아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요. 두 개가 북한 합쳐져야 되나? 스파이들을, 어, 맞아요. 북한 스파이들은 이 독을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누어서, 원래 음. BX는 하나예요. 근데 이 스파이들이 그걸 나눠서 각각 다른 여자에게 맡긴 거였어요. 따로 바르면 안전하지만 얼굴에서 두 성분이 만나면 강력한 독이 된다. 그래서 도안이 두 번째였잖아요. 반드시 빨리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으라고 지시를 했었어요. 와. 도안이 더 위험했네. 음. 그래서 두 명의 여배우가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음.
그들은 CD와 도안에게 한 달 넘게 테스트 몰카를 시키며 신뢰를 쌓았고, 우리 유튜브 몰카 채널이 급성장 중이야. 너희는 곧 스타가 될 거야. 라고 했죠. CD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도안은 모델에서 배우로 성공하고 싶어서, 그 쉬운 돈을 받고 싶어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주인공, 김정남 씨를 파헤쳐 볼게요. 겉으로는 김철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살았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의 이복형이었고, 한때 북한 독재 정권의 원래 후계자였습니다. 김정남은 김정일의 장남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직접 후계자로 키웠는데요.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고 북한 엘리트 학교에서도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가족이 스위스에 머물 때는 대사관 직원 자녀인 척하며 학교를 다녔고, 그때 남한 아이들과도 섞여 놀고 서구 문화에 상당히 많이 노출됐어요.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란 그는 북한 체제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맛본 셈이었죠. 음. 그러나 모든 것이 2001년에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김정남이 일본 디즈니랜드에 갔을 때였어요. 그는 중국어로 Fat Bear, 뚱뚱한 음. 곰이라는 이름이 적힌 가짜 여권을 사용했고, 공항에서 붙잡혀서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이상한데? 진짜 북한 입장에선 정말 치명적인 망신이었죠. 어. 후계자라는 사람이 서구 자본주의의 상징인 디즈니랜드에 음. 몰래 가는 것도 모자라서 우스꽝스러운 가짜 신분증을 쓰다가 걸렸다니. 진짜 단순한 실수라고 할 수가 없었죠. 아버지 김정일은 이를 체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구에 물든 증거로 보았고, 그날 이후 김정남은 후계자 자리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와. 대신 김정은이 부상했죠. 김정일은 김정은을 가리켜 작은 소녀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라고 극찬할 정도로 총애했습니다. 으. 음, 그 따뜻한 마음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불타는 마음. 북한 체제는 철저한 남아 선호와 여성 혐오가 강했는데요. 음. 능력 있는 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자 후계자를 고집했습니다. 김정남의 어머니는 과거 러시아로 망명한 적이 있었고, 김정남 자신도 북한 시스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 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후계자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는데, 후계자 자리에서 밀려난 후 김정남은 주로 중국 마카오에 머물며 살았어요.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매년 약 50만 달러의 용돈을 받으며 겉으로는 자유로운 삶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정권의 감시를 끊임없이 받고 있었죠.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번 북한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진짜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통일이 필요하다. 같은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신에게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죠. 알고 있었을 거예요. 2012년 김정은이 집권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남한 정보 당국에 따르면 김정은은 집권 직후 김정남 암살 명령을 내렸어요. 김정남은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 김정일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제발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해 주세요. 동생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편지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 김정일이 살아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았지만 김정일 사망 후 보호막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사망하기 불과 6개월 전에 김정남은 가까운 친구들에게 여러 번 동생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디어와 접촉을 하고 심지어 CIA와 연관됐다는 소문까지 돌았고, 음. 말레이시아에서 죽기 직전 CIA 요원과 만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의 검은 백팩에서 나온 아트로핀 바이알 12개는 VX 신경독에 대비한 해독제로 언제든 암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해독제를 사용할 기회조차 없이 그냥 공항 한복판에서 단 30분 만에 죽고 말았어요. 정말 슬픈 건 그가 죽은 후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아내와 여러 아이를 두고 있었고, 아들은 나중에 인터뷰에서
북한이 더 나아지길 바란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서구 문화에 익숙하고 남한 친구들도 사귀며 비교적 자유롭게 살려 했던 남자. 결국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되고 만 것이었어요. 이 어. 사건의 가장 무서운 점은 북한은 8명의 스파이를 동원해서 이 암살을 완벽하게 계획했다는 점. 만약 북한 스파이가 직접 나섰다면 너무 뻔했을 테니까. 음. 그래서 의심 없는 여성 2명을 사용한 완벽한 플랜이 정말 소름 끼칩니다. 독인지도 몰랐겠다, 처음에. 그치? 아마도. 자, 이제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후 북한 내부에서 어떤 지옥이 펼쳐졌는지 제대로 들여다볼게요. 김정은의 삼촌 장성택, 엉클 제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는 김정일의 동생이자 오랜 기간 오른팔 역할을 해온 인물이었어요. 왕족 혈통의 절반을 가진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실세 중 하나였죠. 사람들은 그를 김정은 뒤에서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있다고 수군거릴 정도였어요. 저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권력을 잡자 그는 삼촌의 존재가 극도로 불편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 인맥, 그리고 권위, 모두가 김정은에게 위협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김정은은 결심했습니다. 삼촌을 완전히 제거하자. 저는 이때가 기억이 나요. 김정은이 매우 불안해한다는 뉴스도 봤었고, 그리고 나중에 김정은이 삼촌을 죽였다는 뉴스도 기억이 납니다. 어. 먼저 장성택의 가장 가까운 두 측근을 체포했어요. 정말 잔인하죠? 그리고 그들을 대공포로 공개 처형했어요. 대공포가 아. 뭐냐 하면 원래 비행기나 장갑차를 격추하기 위한 무기인데요. 그러게. 총알이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한 발 한 발의 위력이 상상 이상인데 그 두 사람을 가장 아끼는 두 사람을 공개 광장에서 어머. 한 발이 아니라 50발 이상을 에? 맞춰서 살해했습니다. 흔적도 안 남았겠네. 김정은이 그렇게 했어요. 와.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사람들 앞에서 찢겨나가고 터져버렸어요. 총알이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지면서 시신은 거의 폭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어. 보통 이런 처형 후에는 아내들이 땅에 떨어진 시신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 장례를 치르는데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모욕은 시신을 화장해버린 것이었어요. 북한에서는 화장은 극도의 모욕으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장성택은 그 처형 장면을 지켜보다가 스트레스와 슬픔으로 기절하고 맙니다. 그 두 사람이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을 테니까요. 그는 자신이 다음 차례라는 것을 직감했고 조카를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측근들이 처형된 지 불과 10일 만에 장성택 본인이 체포됐고요. 체포되기 전까지 건강했던 그가 공개 처형장에 끌려 나왔을 때는 눈 주위에 심한 멍이 들었고 몸과 손, 입 주변에는 고문의 흔적인 상처와 베인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집행자는 군중 앞에서 선언했어요. 장성택은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더 이상의 증거나 설명은 없었어요. 필요가 없었죠. 그들은 대공포를 장성택에게 돌리고 3분 동안 계속 발사했습니다. 야. 총소리가 멈췄을 때 군중은 그의 몸을 땅바닥의 흙더미와 구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말 그대로 먼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체포되면 가장 가까운 가족까지 함께 끌려가는 것이 규칙이거든요. 어. 장성택의 처형 후 그의 누이, 김정은의 고모이죠. 그리고 그녀의 남편, 김정은의 고모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아이들까지 체포됐습니다. 와. 김정은은 왕위를 주장할 수 있는 혈통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이죠. 너무 잔인하다. 진짜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김정남은 이미 디즈니랜드 사건으로 망신을 당한 상태였는데 아버지와의 거래로 매년 50만 달러를 받으며 마카오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살고는 있었지만 김정은 집권 후 그는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로 분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체제를 비판하고 언론과 접촉하며 심지어 CIA와 연관됐다는 소문까지 돌자 결국 암살 명령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그 8명 중 4명, 대사 제임스 포함, 음. 대사였나 봐요. 은 김정남의 시신, 옷, 소지품과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타고 북한으로 무사히 도망쳤습니다. 시신을 가져가야지, 그치? 그들은 도착 후에도 아무런 처벌 없이 직위와 계급을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두 여성, CD와 도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그들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고, 그저 다음 몰카 촬영에 대해서는 곧 연락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레이시아 경찰은 공항 CCTV를 분석해 두 여성을 빠르게 특정했고, 그녀들이 김정남에게 다가가 물질을 바르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모두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 도아는 공항에서 미스터 Y를 기다리다가 체포가 됐고요. 택시가 경찰에 막히자 베트남어로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지만 경찰은 말레이어로 계속 물었습니다. "너가 그랬지?" 그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CD는 인도네시아 집에 돌아가 있다가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체포가 됐어요. 2월 13일 금요일에 너 어디 있었어? 그런 질문에 그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왜 작은 시골 마을 여자인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조사실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깜짝이야. 데이지 조용해! 귀신 봤나 봐. 옆집이 오셨나 봐요, 집에. 조사실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그 남자가 김정남이라는 사실과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 당신은 북한 대통령의 형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데 연루되어 있습니다. 1급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와 진짜 애꿎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이거 저를 향한 몰카인가요? 하며 웃었다고 하는데요. 음. 하지만 감옥에서 도안을 만나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이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두 사람은 처음에 언어가 다르니까 제대로 대화도 하지 못했지만 감옥 안에서 점점 자매처럼 친해졌다고 합니다. 도안은 나중에 말했어요. 나만 그녀를 진짜 이해할 수 있고 그녀만 나를 진짜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자매가 되었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재판은 2017년 10월에 시작됐는데요. 둘 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유튜브 프랭크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VX 흔적이 CD의 옷에 묻어 있었다는 증거 등을 제시하며 계획 범죄라고 주장을 했고 차가운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입니다. 변호인 측은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 두 여성은 가난한 시골 출신의 평범한 여자들이에요. 연기와 모델을 꿈꾸던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라고요. 북한 스파이들에게 속아서 돈을 받고 몰카에 참여한 것 뿐입니다. DX가 뭔지도 그게 얼마나 무서운 독인지도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치. 그걸 둘로 나누는 그런 것도 그걸 어떻게 과학자만 알아, 할 수 있는 거잖아. 진짜.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치. CD는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어요. 손에 바른 게 미끌미끌하고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뭐 그래서 빨리 씻기도 했고, 빨리 씻으라고 하기도 했고, 냄새도 좀 이상했지만 그냥 뭐 로션이나 베이비 오일인 줄 알았어요. 도안도 비슷했습니다. 이상한 가스 냄새가 나긴 했어요. 근데 그냥 몰카 촬영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씻었어요. 그것뿐이에요. 재판은 길고 치열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의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진행했고 DX가 사인이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격렬하게 반발했죠. 김정남은 우리 국민이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그렇게 살해하지 않는다. 김정남은 심장마비로 죽었다. 말레이시아가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뒤집어 외교 씌우네. 갈등은 진짜 파렴치하지. 진짜. 외교 갈등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북한 대사를 포함한 외교관들을 추방하고 북한 시민의 비자 면제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북한도 즉시 보복으로 말레이시아인들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근데 와. 누가 북한을 가고 싶겠어? 국제사회에서는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이건 북한 정권의 국가적 암살이라고 강하게 의심했지만 말레이시아는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김정은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리는 약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고요.
그러다 2019년 3월 갑자기 모든 혐의가 취하됐는데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외교 압력과 그녀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자유의 몸으로 걸어 나왔어요. 정말 극적인 석방이었죠. 한편 도안은 조금 더 오래 있었어요. 그녀는 결국 살인죄 대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죄를 인정하고 3년 4개월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미 복역한 기간을 고려해서 19년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요. 같은 공산당인 베트남, 북한이라 그런지 조금 더 죄질이 컸어요. 그녀도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한편 북한 스파이 8명 중 4명, 대사 제임스 포함해서 사건 직후 돌아갔었잖아요. 그들은 30대에서 50대 사이의 남자들이었다고 하고요. 나머지 스파이들도 결국 추적을 피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석방 후 두 여성은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서 시디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족들과 재회했지만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전 세계 미디어가 그녀를 김정남 암살자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 마이 갓. 그녀는 여전히 반복해서 말합니다. 전 진짜 그냥 몰카인 줄 알았다고요. DX가 뭔지도 몰랐다고요. 도안도 비슷했습니다. 석방 후 기자들에게 공정한 판결이었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가까워졌던 두 사람은 석방 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연락이 점점 뜸해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들이 그루밍된 피해자라고 믿는데요. 가난한 배경, 연기와 모델이라는 꿈, 그리고 비교적 쉬운 돈이라는 달콤한 미끼, 그리고 점점 강도가 세지는 장난의 지시, 모든 것이 너무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고요. 북한의 적은 어디서든, 언제든, 누구와 함께 있든 안전하지 않다는 것, 이 이야기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해외에서 자유롭게 살며 체제를 비판하던 김정남조차 번화한 국제공항 항복판에서 공개적으로 암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은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준 것이고, 특히 CIA와 접촉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으니 그 메시지는 더욱 무겁고 날카롭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거기까지. 와, 재밌었다. 진짜 이번에 리서치 많이 했어요. 지금 가져온 것 중에 제일 나았어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응. 그동안 그 레딧으로 약간 날보고 하더니 그것도 재밌었잖아. 맞아, 근데 그거 웃겼지. 와, 그럼 한 편의 영화를 본 느낌이네요, 진짜. 정말 놀랍죠? 저는 그냥 뉴스로 김정남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고, 응. 그 삼촌에 대해서만 들은 기억이 있는데, 이 일은 정말 몰랐어요. 오, 진짜. 아, 저는 정치에 평소에 관심이 없어서 형이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근데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자랐다 보니까 음. 북한에 대해 진짜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냥 뉴스만 틀면 맨날 노스코리아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다음 주에 또 지금까지 봐요. 도파민 탐정이었습니다. 또 봐요. 도파민 탐정, 좋아요, 구독, 하이프 버튼.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하이프 알림 버튼이 설정? 있잖아요. 아니, 하이프면 조금 이렇게 알리기, 알고리즘에 띄우기 이런 거 있는데? 아, 진짜? 추천? 추천 버튼인가? 모르겠어. 아무튼, 아무튼 그것도 눌러주세요. 좋아요. 네. 눌러주세요. 안녕, 고생했어요. 안녕.